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5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팟빵 게시판을 보니까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특히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아이튠즈에서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이 11일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근데 팟빵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돼 있어. 혹시 팟빵에서 갑질하는 거냐? 이 불편한 진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런 글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 주실지 저희도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모든 플랫폼에 다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팟빵 서버에만 파일을 올리고요. 나머지 플랫폼들은 다 그 팟빵에 올라간 거를 긁어가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팟빵 측에서는 전혀 자기들이 조작한 건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한동안 저희께 외부 플랫폼에서는 노출이 안 됐어요. 플레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팟빵 측에 물어봤더니만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플랫폼이 많다 보니 일일이 그 대응을 다 하지 못한 것 같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플랫폼에서 제대로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애청자분들이 팟빵이 갑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만도 한 게 경제브리핑만 해도 세노스팅 그러니까 팟빵 직영 서버로 바꾸기 전까지는 사실 이러한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꾸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막 쏟아지니까 오해를 하실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5월 5일 부근이었죠. 그때 거의 하루 반나절 이상 플레이가 전혀 안 됐잖아요. 팟빵에서조차. 그래서 그때 급하게 팟빵의 세노스팅 서버로 옮겼었는데 문제는 저희는 그렇게 옮기는 이전비를 지출을 하고 팟빵에서 모든 거를 다 해줄 거라고 예를 들어 이삿짐을 맡긴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포장이사라고 생각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원래 있던 자리로 다 짐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팟빵이 그런 서비스까지는 안 해주나 봐. 자기들이 일단 그 집에 문 앞까지만 짐을 갖다 놓고 그 짐 푸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아이튠즈에 다시 그동안 업데이트되지 못한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긴 했습니다. 뒤늦게 업로드가 됐으니까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뭐 매번 이렇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진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를 좀 이해해달라. 저희도 집 없이 전세 들어 사는 그런 심정인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감히 집주인한테 이거 왜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어제 전세금 방송이랑 일맥상통하네요.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왜 낮에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릿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퀴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갑질을 해오던 마트 3사가요.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 여기도 갑질했어요? 마트가 알게 모르게 갑질을 많이 해왔네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요. 잘 들어보세요.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이러한 갑질 행포를 부린 대형마트 3사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238억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호. 근데 저는 조금 이게 이해 안 가네요. 마트 한 곳만 아니고 세 곳이잖아. 예, 근데 238억 과징금이 사상 최대 규모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또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했는데 시정을 안 했대. 어디가? 홈플러스가. 홈플러스는 안 걸리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홈플러스가 가장 많이 때려 맞았습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죠. 3사 하면은. 근데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심지어 대금을 어거지로 깎아버렸대.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0만 원만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품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반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악의적인 거죠. 예를 들면은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그러면 잘 팔리는 물건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장난감이라던가 예. 크리스마스 트리라던가. 예. 그럼 이런 거를 얘네가 그냥 막 가져와. 일단 대책 없이 가져왔다가 안 팔리고 남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대책 없이 반품을 해버리는 거야. 아, 올해 안 팔렸으니까 이거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우린 재고 않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계산에는 이만큼 팔릴 줄 알았는데 이만큼이나 남았네? 반품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어허. 그리고 납품을 하는 그 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마치 이마트의 종업원인 양 부려먹은 거야.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돈이라도 주면 다행인데 파견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인건비마저도 야 니네가 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 그리고 그렇군요. 계약서를 쓰면 이거를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이것도 뜸들이고 뒤늦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정적인 업무가 지연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양한 민폐를 끼쳐왔다고 하네요. 근데 이 중에서 갑질을 가장 많이 한 게 홈플러스인데 홈플러스가 200억 가까이 과징금을 때려 맞았네요. 아, 그러면 나머지 이마트랑 롯데마트의 과징금은 얼마 안 되네.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수의 분들이 앞으로는 홈플러스 이름을 홈 마이너스로 바꿔라. 홈 마이너스. 예. 그거 좋네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주식 요번에 작전 들어갔대. 이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솔깃하죠. 돈이 있으면 거기다 나도 한번 그 주식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유혹도 많이 빠지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이거 단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포상금 제도 뭐 이런 걸 운영하고 있대요. 저 이런 거 포상금 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 이거는 주파라치 뭐 이런 건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오늘 자료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주식 불공정 거래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줬었는데 요번에 최대 규모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나왔대요. 오. 그래서 최대 규모 저는 엄청 많이 받았는 줄 알았어. 근데 5,900만 원이야. 5,900만 원. 보통 주식 작전하면은 몇 억, 몇십억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포상금은 5,900만 원? 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요번에 5,920만 원 받은 사람이 나타났고요. 또 한 분은 855만 원. 이분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받았다고 오늘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은 2014년이네요. 이때 3,320만 원. 그러니까 이때보다 거의 2천만 원 이상 많이 받은 거니까 최대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니 앞으로 이런 불공정 거래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5,900만 원 이거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왜냐면 주식 불공정 거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클 뿐더러 만약에 이분이 야
너네 불공정 행위했어? 나 이거 신고할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야 아니 우리가 뭘 묻어? 사람을 묻어? 바디를 묻는 거죠. 바디를. 아니면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1억 2억 이 정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추론이죠. 아무튼 저도 이 얘기가 있어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만 이런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게 최근이 아니네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2000년에 도입됐대요. 2000년부터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포상금이 이런 불공정 행위로 생긴 이득 전부를 주는 게 아니라 또 상한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최대 포상금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미했던 것 같아요. 상한이 처음에는 겨우 500만 원. 500만 원 받으려고 과연 신고를 할까요? 참 의심스럽죠? 아무튼 이게 너무 작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2004년에 1억 원으로 늘려놨고요. 이것도 작다 하니까 2013년에 20억 원으로 늘려놓긴 했대요. 근데 상한선은 20억 원인데 지금 최대가 5,900만 원? 뭐하러 상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까지 포상금 몇 건이나 받아갔나 따져봤더니만요. 2013년에는요. 6건. 그래서 4,140만 원 받아갔다는 자료가 있고요. 2014년에는 12건. 근데 다 더해봤자 1억 410만 원. 이것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작년에는 겨우 3건. 신고 안 하겠지.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토부가 그나마 조금 밥값을 한 것 같아요.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방안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를 했어요. 오호. 그러니까 드론과 자율주행차, 무인차죠? 여기에 관련된 규제를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말이 되게끔 이제는 바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말이 안 되는 규제는 뭐였어요? 그런 거죠.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속도를 10km. 뭐 차라면서 유모차야? 자전거도 10km보다 빨리 달리지 않나요? 그런 겁니다. 물론 이런 규제를 만든 공무원은 당연히 이때만 해도 개념이 없었겠죠. 자율주행차가 뭐지? 유튜브도 안 보나?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일단 사람이 없다고 하니 이거는 흉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천천히 달리게끔 하면은 사고가 나도 안전하겠지. 그래서 10km로 한 거야. 아니 10km 달리는 걸로 테스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하여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는 우리나라 공무원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것들이 나왔냐? 자율주행 시험 운행 구간 규정을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라 함은 포괄적으로 일단은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이러면은 일단은 무조건 해. 나중에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규제를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런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대학 캠퍼스 내 주행 실적 이런 게 그동안은 테스트로 인정을 못 받았대요.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만 테스트 도로에서만 운행을 해야 되는데 대학과 연구기관 이런 데서 협동으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대학 캠퍼스 안에서도 운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대학과 공동으로 하더라도 무조건 정해진 곳으로 가야 돼. 예를 들면 영종도면 영종도 이런 데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도 탁상 규제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드론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은 농업, 촬영, 관측, 특정 분야로 제한이 됐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번에 국민 안전이나 안보 이런 거를 저해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만 빼면 모든 분야로 이제는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드론 불꽃놀이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가능해진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배 그리고 공연, 광고 이제는 드론을 이용해도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진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 망하겠네. 불꽃놀이 어떻게 해?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국토부에서 우리 방송을 듣나 봐.
하여튼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25kg 이하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이 지금까지는요 자본금 규제가 있었대요. 법인은 3천, 개인은 4,500만 원. 꽤 크죠? 이 정도면. 우리 자본금의 몇 배네. 우리 같으면 이거 못해. 그러니까 우리 이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자본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종사를 양성을 한대요. 드론도 조종사가 있어야 네. 되죠? 현재 교육기관이 딸랑 3곳이라네요. 근데 앞으로는 7곳으로 확대를 하고 연간 1,000명 정도의 신규 취득자를 배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이 드론과 관련된 재미난 행사에 저희 다녀왔잖아요. 맞습니다. 유블럭스라는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인데요. 얘네가 뭐 하는 회사냐? 드론같이 무인으로 움직이는 것들에게 일종의 반도체 칩이죠? 이 반도체 칩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럼 얘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 드론이라든지 잔디 깎는 기계도 요즘은 무인으로 한대요. 오호. 예.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는 땅이 워낙 넓으니까 농사질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농사를 무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드론을 띄워서 드론도 있고요. 트랙터. 트랙터를 그러니까 무인으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벼를 심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간격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씨를 뿌린다. 그러면 이게 센티미터당 수준으로 정교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의 트랙터라든지 농업 기계들은 이게 안 됐대요. 그러면은 그 오차 범위가 네. 상당히 넓었나 보죠? 미터 단위로 간다는 거야. 아하.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잔디를 내가 깎는데 미터 단위로밖에 이게 설정이 안 돼. 그러면은 얘를 틀어놓으면은 3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깎는데. 그렇죠. 완전히 지그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지 맘대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유블럭스에서 이번에 3분기에 양산이 된다고 하네요. 센티미터 단위로 조정이 가능한 이 칩이 장착이 되면요. 3시간이 걸릴 거를 30분이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드론도 불꽃놀이라든지 그죠? 씨를 뿌린다든지 이런 게 거의 사람이 하는 수준으로 정확해진다는 거죠. 이게 여담인데 예전에 축구, 한국 축구가 뻥축구라고 해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니폰니시 감독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유공. 맞아요. 그분이 오셔서 뭔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는 센티미터 패스를 해야 된다. 미터 단위의 그런 오차가 많은 패스를 하면 절대 현대 축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센티미터를 강조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다 그랬지. 아니 그냥 대충 이렇게 패스해도 가가지고 공격수가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니폰니시 감독은 그렇게 하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정교하게 센티미터 단위로 패스를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다음에 한국 축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잖아. 예. 그러면서 월드컵에서 최초의 1승도 거두게 됐고요. 이게 뭐 저희만의 상상이긴 하지만 이 유블럭스도 그렇고요. DJI 그 드론 글로벌 1위 업체잖아요. 한국에 지사가 있어요? 유블럭스도 한국에 지사가 있어요? 왜 한국과 같은 조그만한 나라에 이러한 기업들의 지사가 있을까? 혹시 우리는 국방의 목적이 크니까 무인 드론, 무인 탱크 이런 게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단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팔고 이슬람 국가에도 팔고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드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드론의 오차가 센티미터 단위까지 쭉 펴지면 진짜 활용도는 그 몇 배로 커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자리도 빠르게 뺏길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시간만 늘려놓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나? 아무튼 오늘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주식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요. 7월 1일부터 30분을 늘리겠대. 그러니까 현재는 오후 3시잖아요. 그러면 이 마감을 오후 3시 반으로 하겠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한국거래소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거래 시간을 늘리게 되면요. 증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해외 증시와의 시차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이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겠죠. 증시 유동성은 잘 모르겠고 시차는 30분 줄인다고 이게 시차가 해결이 되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경기가 좋아서 주식시장이 화랑세일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도 같은데 주식 빠질 때는 30분 동안 더 빠질 거 아니야. 예.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것 역시 꼼수가 있다는 얘긴데 항상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신세계가 열리잖아. 그렇죠. 30분 늘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증권거래 많이 하게 되면 국가에서 얻는 게 뭐겠어요? 거래세. 그렇죠. 세금이 늘어날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 시간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공매도. 그러면은 세력, 작전 세력 또는 기관 이런 데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작전해서 신고해봤자 겨우 받는 거는 5,900만 원. 개미는 죽어나가고.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구글 번역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구글이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는 번역도 있거든요. 그거 너무 유용해요. 예, 특히 이게- 메뉴판 볼 때. 예, 요게 워드 렌즈라는 서비스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디 이슬람 국가에 갔어. 그러면 안내문이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지렁이잖아. 저거는 지렁이가 기어가는 글이잖아. 근데 구글 안드로이드 폰으로 탁 찍으면은 앱이 이거를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이폰용도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구글이 이거를 중국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를 해버린 거예요. 오호. 그러면 단박에 유저가 단순 계산으로 10억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 얘긴데 근데 불편한 진실이 있더라고요. 한국어가 포함이 안 돼 있어. 오호. 지금 워드렌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언어가요 29개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는 29위 그 순위에서도 빠지는 거예요? 못 들어갔어. 우리가 지금 뭐 발표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데는 경제 규모가 9위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11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평균 내서 10이다. 근데 29위 안에도 못 들어간 거야 지금. 아이고 쪽팔려. 그러면 이게 구글이 우리를 밉보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이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 우리나라 인구 순위가 26위로 알고 있거든요. 26위요? 그러면 29개 안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경제 규모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우리는 다 29위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만 못 들어간 거네. 이야. 구글이 우리를 밉보고 있는 건데 본사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거기 네이버 다음이 판치는 나라잖아. 이거 만든다고 한국 애들이 쓰겠어? 빼!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요. 그랬을까요? 제로시대. 산업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은 부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영 상식은 이미 파괴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로시대. 호황기를 기다리지 마라. 호황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만 합니다. 국내 프리미엄 경영 전문 매거진 동아 비즈니스 리뷰 김남구 편집장이 전하는 새로운 생존 공식은 제로시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북스에서 출간된 제로시대는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취업 일자리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요 얘기 아시죠? 박 PD는 아마 경영학과 졸업하셨으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가 80%를 먹여 살린다. 파레트. 그렇죠. 파레트가 아니라 파레토. 파레토. 예. 좀 물감 놓는 그 파레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가장 많이 알려진 경제이론 꼽으라면 이 파레토 법칙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만든 법칙이래요. 이거는 뭐 20%가 80% 먹여 살린다 뭐 이렇게도 풀이가 되기도 하지만요.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의 80%는 20%의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대요. 예. 그래서 보통 2대8 법칙, 머리를 2대8 나눈 게 아니라 2대8 법칙으로 보통 불린다고 해요. 그런데 파레토 법칙을 뭘 보고 발견했는지 아세요? 물감 짜다가? 아니라니까. 개미 있죠, 개미. 예. 개미를 보고 발견을 했대요. 이게 보통 개미가 성실의 대명사 이렇게 불리잖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보통 개미를 생각하면 모든 개미가 진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동화 같은 개미와 배짱이 봐도 예. 노는 개미 없잖아. 배짱이만 놀지 개미는 놀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파레토가 원래 경제학자인데 사회학자이기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학 개념을 뭘 하나 풀기 위해서 이상하게 개미 집단을 살펴봤대. 왜 살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미를 살펴봤더니 재미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한 20%밖에 안 되고 80%는 특별히 열심히 일을 안 한대. 또 대충 노는 개미들도 있다는 거야. 오. 이거를 보고 파레토가 이게
20%의 원인이 80%의 현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칙이 나중에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조셉 주란이란 박사가 있대요. 이 박사가 경영학에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 모든 분야에서 보통 20%의 VIP 고객이 전체를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돼 가지고 알려지기 시작했죠. 게다가 이런 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이 파레토 법칙을 많이 적용을 한대요. 20%의 우수 직원이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 이거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 누워 계신 이건희 삼성 회장.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진짜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릴까요? 나 이런 천재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무튼 왜 이렇게 파레토 법칙을 길게 얘기했냐면요, 파레토 법칙이 경기 침체기나 기업이 어려울 때 많이 활용된대. 왜냐하면 구조 조정할 때 딱 좋은 이론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아까 설명대로 20%의 인재들이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면 80%에서는 그냥 잘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조정할 때 파레토 법칙을 들면서 나머지 저성과자들 속아내는 이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CEO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제 법칙 중에 하나 꼽으라면 파레토 법칙을 꼽는 사람들이 많대요. 실적이 뛰어난 인재들 여기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솎아내라. 그래야지 기업이 효율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맹신하는 CEO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조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눈에 드러나게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고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름아름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박 PD 같은 사람은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잖아.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군요. 성과도 당연히 드러나지만 아무튼 이 파레토 법칙이 아까 그렇게 CEO들이 맹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 정부에서도 맹신하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요, 최근 정부가 성과 연봉제 이거 강행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공기업한테도 성과 연봉제 안 하면 너네 재미없어? 이러고 있죠. 거기다가 민간 기업들한테도 성과 연봉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사실 정부는요 1999년부터 공무원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 주변에 계신 분들 들어보면 성과급제 제대로 시행되고 있어요? 물어보면 다들 시행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과급을 그냥 균등배분해버린대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죠.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부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성과연봉제 뭐 학원이 있지만 유명무실했는데 대통령이 하라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지. 서둘러 기획재정부, 여기는 아까 대통령이 언급했던 120개 기관 가운데 15개 기관이 노사 합의를 완료해서 도입을 했네요,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나머지 기관들도 빨리 성과연봉제 도입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행정자치부는요 성과급 활성화를 위해 연간 한 차례 지급하던 성과급을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매월 나눠서 지급해라.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성과급을 균등 배분하는 이런 나눠 먹기식 하면 이거 다 징계 조치하겠다,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과급 제대로 하라는 거지. 교육부 역시 교육공무원들 많잖아요. 여기도 지난 12일에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 이런 거를 전국 교육청에 내려보냈대요. 그래서 모든 교육공무원들 성과 연봉제 제대로 시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교육공무원 성과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선생님도 공무원이잖아. 그럼 이 선생님들의 성과는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렇죠. 실제로 현실을 보면 일반 기업에서도 성과 연봉제 한다는 데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는 데가 드물잖아. 그렇죠. 솔직히 까놓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사람은 성과급 높게 받고 윗사람한테 밉보이고 회사 잘못 꼬치꼬치 따지고 이런 사람들 성과급 제대로 못 받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회식 참석 100% 이런 사람들 성과 좋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민원 제출하면서 막 진짜 짜증난 경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니 이렇게라도 해야지 공무원들 비효율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정부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하는 조치다, 공무원들도 성과에 따라서 연봉 줘야 제대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요. 하지만 아까 박 PD가 지적한 대로 현실에서는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의문이 간다는 거예요. 교육부의 이번 지침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과 연봉제 이 평가 방식을요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상대 평가예요. 따라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은요 전체의 30%, A등급은 40%, 나머지는 B등급 이렇게 책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 이상이면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 세워놓고선 그냥 순서대로 잘라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등급을 매기고 성과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소고기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교육공무원 노조에서 이걸 따져봤더니 올해 근무평가에서 최고 등급 S등급을 받는 교사는요 성과급을 442만 원 정도 받게 된대요. 근데 최저 등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과급이 274만 원. 그러니까 성과급에 따른 상여급의 차이가 162만 원까지 이르게 된대. 아까 얘기대로 아니 이거 합리적이지 않냐? 일 잘하는 사람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야지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 아까 지적대로 상대평가라는 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상대평가를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현재 성과급의 등급을 매기는 이 제도 자체가요 대부분 근무 성적 평정이랑 부서장 평가 이걸 합산해서 매겨진대요. 일단 근무 성적 평정 이거는요 보통 공무원들 승진할 때 이때 잣대로 사용이 된대. 그러니까 승진 시기가 가까워진 고참자의 같은 경우에는 승진돼야 될 거 아니에요. 승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무 성적 평점 좋게 주는 게 관행이라는 거야. 혹시 이거 나쁘게 받으면 이 사람 승진이 안 되니까. 따라서 개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고참일수록 높은 근무 성적 평정을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고참이면 회사 들어온 지 오래됐으면 공무원 한 지 오래됐으면 높은 평정 받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요. 게다가 부서장 평가 이거 완충장치에 뒀다. 이거 덕분에 상대 평가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아까 얘기대로 이 부서장 평가라는 게 객관적인 뭐 평가 지표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당연히 없잖아. 부서장이랑 좀 친한 사람? 부서장이 당연히 높게 점수 매기겠지. 그리고 부서장이 뭐 하려고 하면 대들고 그거 되겠어요? 이거 비리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당연히 나쁜 점수 줄 테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더 큰 문제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성과연봉제를 빌미로 불만이 있는 직원들 속아낼 수가 있잖아. 그렇죠. 아까 얘기대로 회사의 부조리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내부 고발한 직원 어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려도 부서장이 저놈 우리 조직 망치는 놈이야. 당연히 최하 점수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다가 근무 성적 평정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승진이랑 연결된다고 했잖아. 이런 사람 승진시키겠어요?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성적 평정 당연히 최하로 주고 상여금 최저로 받고 요번에 성과급도 제일 조금 받은 저성과자야. 이런 식으로 자존심 깎아내리고 이 직원 그 회사 조직 내에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가게 하고 안 나가더라도 너 저성과자 아니냐 쫓아내버린다는 거. 충분히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바른 소리를 하면 그러겠죠. 저성과자이기 때문에 저 소리는 개소리일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과 연봉제 도입된다고 하면 한마디로 한 번 위에다 찍히면 그 조직에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직장이 돼버릴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아니다 이런 의도 없다. 당연히 잡아떼겠죠. 한국 경제 엄청 힘들고 한국호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니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서라도 공무원 조직 활성화시켜서 한국호 살려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레토 법칙에서 배운 것처럼 하위 80%를 끊임없이 경쟁시켜서 상위 20%처럼 성과 올리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파레토 법칙을 탄생시켰던 게 아까 개미라고 그랬잖아요. 개미의 습성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과 또 다른 내용이 있어. 개미도 아까 일 안 하는 개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백수 개미가 있는 집단이 모든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집단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대. 왜 그렇죠? 이 얘기는요.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하세가와 에이스케 교수가 영국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하세가 교수가 예전에 이제 파레토 법칙 발견한 것처럼 개미 집단을 살펴봤더니만 거의 일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수개미 있죠. 이 백수개미가 개체에 보통 20에서 30%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에 주목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이런 개미가 있는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살펴봤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백수개미가 있으면 단기적 생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조직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개체가 개미가 지금까지 진화한 게 몇 억 년인데 그런 개미가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세가 교수가 일개미 1200마리를 8개 집단으로 나눠서 관찰을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재미난 걸 발견한 거예요. 개미의 일 가운데요. 개미 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에 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보는 뭐 이런 누군가 항상 하지 않으면 집단 전체에 치명적 피해를 끼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개미가 있는데 이 개미가 백수개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성과를 내는 존재구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까 박 PD 얘기한 게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일하는 개미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 하세가 교수가 비교도 해봤대요. 그랬더니 백수개미가 있는 집단은요. 일하는 개미가 지쳐가지고 휴식을 취할 때 백수개미가 알을 돌본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조직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안정장치가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백수개미가 없는 집단은요. 모든 개미가 항상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단기 생산성은 높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알에 금이 깨지는 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일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알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세가 안 나오잖아. 그렇죠. 조직이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세가 교수는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조직은 이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세가 교수는 너무나 재밌잖아. 더 재미난 연구도 해봤대요. 아예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와 반대로 노는 개미 이렇게 집단을 나눠봤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만 모인 집단이 성과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만 두 집단이 거의 차이가 없대. 왜 그럴까요? 하세가 교수가 관찰해 봤더니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만 모인 집단에서는요. 이 중 80%가 노는 개미로 전락을 해버린대. 열심히 일하는 애들만 모아놨는데 그 중에 20%는 그냥 놀아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노는 개미들만 모아놓은 집단 다들 놀 것 같잖아요. 나머지 20%만 놀고 80%는 또 일을 한다는 거야. 결국은 노는 애들만 모아놔도 그 중에 일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일하는 사람만 모아놔도 노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게 자연 법칙이라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일까요? 파레토 법칙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성과자들만 몰아내면 다들 일하는 사람들만 남을 것이다. 이런 신화가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성과자를 몰아내고 일하는 사람들만 모아놔도 그 중에 나머지 몇 사람은 또 노는 사람이 또 생겨난다는 거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 얘기가 딱 맞네.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가지고 저성과자를 몰아내봤자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인 거죠. 남자들은 이거를 20대 초반에 이미 다 겪습니다. 어디서? 군대에서. 아, 맞아요. 저 새끼 나가면 천국일 거야. 다들 착각을 하죠. 제대를 하면 이상한 놈이 악마 같은 놈이 또 다시 탄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건 개미니까 그렇지. 사람이 과연 그럴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전 사례를 찾아봤더니만요. 후지츠라는 회사 아세요? 예. 한때 잘 나갔었잖아요. 이 회사가 예전에 대전 엑스포 했었을 때 자체 관을 만들 정도로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이 회사는 승승장구하다가 1992년에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냈대요. 그래서 이 회사 회장이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대평가 성과주의를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서 철저하게 상대평가로 성과에 따라 연봉제를 실시하고 저성과자들 솎아내버린 거야. 당연히 그러면 효율이 높아지고 회사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뭔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더니만 2001년에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대. 흑자가 아니에요. 적자. 결국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미국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했잖아요. 그게 2002년이거든요. 네. 근데 인수한 직후에 뭔 일을 했냐면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 성과 연봉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대요. 그래가지고 과장급 이상만 실시하던 연봉제를요 2003년에 모든 사무직으로 확대했고 2006년에는 각 개인별 성과주의를 강화해서요 금융시장에 펀드 있잖아요. 펀드 개념까지 도입해가지고 막 몰아친 거야. 당연히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몰아쳤겠죠. 그런데 이거 해봤더니만 오히려 성과는 더 나빠졌어. 과거보다 훨씬 더 성과가 안 나와.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시 예전에 연봉급제로 돌아가 버렸어. 기부업 한 거예요.
과도한 성과주의 실행으로 노동의욕이 오히려 저하되고 직원 간에 서로 경쟁만 하는 거야. 노하우도 전수 안 해주고 멘토링도 안 해주고 성과가 좋아질 리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뿐만 아니에요. 스포츠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어. 뭐냐면요. 최고의 연봉 선수들만 모아놓은 그런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우승해야지 당연하잖아. 그쵸? 근데 우승 못하는 경우가 많어. 훨씬 많죠. 하나 이글스, 하나 팬들 이 얘기 들으면 엄청 화나실 텐데 하나 이글스가 지난번에 저희가 야구 특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 연속 최고 연봉팀이잖아. 근데 성과는 어때요? 꼴찌죠. 하나 이글스는 훈련량도 최대예요. 원년 가서도 특다 훈련을 해. 그런데 실책은 가장 많아. 타율도 엄청 나쁘고. 이 정도면 개미 집단과 비슷하게 인간 사회에서도 백수가 있는 조직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사례도 있어요. 영국도 1980년대부터 관리직을 대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했었대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했나 봐요. 2000년대 들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성과연봉제 문제가 있다. 이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개미가 주는 교훈, 다른 여타에서 나오는 교훈 이걸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 지금에서야 뒤늦게 성과연봉제 강행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경쟁시켜야지 성과 좋아진다, 조직이 효율화된다. 하지만 개미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경쟁만 강요해서는 결국은 어느 조직이든 노는 백수가 생겨나는 게 자연현상이에요.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 노는 사람들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걔네들한테 경쟁만 강요하면 조직이 붕괴되는, 조직의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 직장에 있을 때 성과는 굉장히 안 좋은 분이 있어요. 근데 많은 동료로부터 신뢰를 얻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와 누군가가 싸움이 났어. 그럼 이분이 항상 가서 조정을 하고 화해를 유도하고 이런 분인 거예요. 아마 조직마다 이런 분들을 한두 분은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성과는 측정을 할 경우에 굉장히 낮게 나올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이분의 역할은 아마도 CEO 이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여담으로요. 한 가지 의심도 들어요. 정부가 솔직히 이런 교훈 저도 알고 있는데 모르진 않을 거예요.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도 이거를 알고도 밀어붙인다? 혹시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는 낙하산 인사들 많이 가 있잖아. 그렇죠.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불만을 품은 그런 아니면 정부의 반감을 갖는 그런 공무원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 속아내야 되는데. 속가내기 딱 좋죠. 그러니까 성과 연봉제를 통해서 이걸 속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공무원 조직의 효율화. 이거는 그냥 내건 캐치플레이지고 실상은 실제 목적은 이런 공무원들 속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방금 전에 전해드렸던 내용이랑 조금 일맥상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 많은 회사가 망하는 이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장기신용은행이라고 있었죠. 이게 한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거든요. 여기가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최고의 직장으로 꼽혔던 데거든요. 연봉이 엄청 높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앨론. 이 세 개 회사의 공통점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글이 시작하는데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경영 부실로 무너진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이거 말고도 하나가 또 있어요. 최강의 학벌 집단.
뭔 얘기냐면요. 한국장기신용은행은요. 직원들의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이야. 네. 일본 장기신용은행은 일본의 서울대, 도쿄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미국의 앨론, 에너지 기업인데 이 회계 부정으로 네. 무너진 이 앨론도요. 직원의 대부분이 하버드대 출신. 각 나라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친 회사들이 결국은 다 무너져 내렸어. 왜 그랬을까? 여기선 이렇게 설명해요. 경영학에서는요, 아폴로 신드롬이란 용어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소위 엘리트로 불리는 인재들이 모인 집단에서는 오히려 낮은 성과 또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아폴로 신드롬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영국의 경영학자인 메러디스 벨번이 주창한 용어라고 하는데요. 벨번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자기가 가리키는 경영대 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경영 게임을 벌이게 했대요. 각 팀에는 지능지수가 평균 이상인 사람을 최소한 한 명씩 배정했는데 한 팀에만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 이 학생들로만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팀 이름을 아폴로 팀이라고 불렀대요. 당연히 이렇게 경쟁을 벌이면 아폴로 팀이 완승을 걸 거 아니에요. 모든 팀 다 물리치고 참가자들도 당연히 아폴로 팀이 우승 후보다, 유력한 우승 후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정반대로 나왔어. 꼴찌야 꼴찌. 왜 그랬을까요? 이 벨빈 교수가 분석을 해봤더니 아폴로 팀 팀원들이요 대부분의 시간을 쓸데없는 논쟁에 허비를 했대요. 그리고 그러고도 어느 누구 하나 나는 이거 인정 못해, 설득 당하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야. 자기 주장만 내세웠다는 얘기인 거죠. 자연스럽게 이들은 합의가 안 된 거야. 나만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급한 문제 절대 대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 꼴찌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될 텐데 야, 니 때문에 우리 팀이 꼴찌했어. 서로 비난하기 바빴다는 거야. 구성원 각자가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게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됐다. 벨빈 교수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은 이수만도 그렇고 박진영도 그렇고 두 사람은 이걸 벌써 알고 있었네. 소녀시대 보면요, 센터가 유나잖아, 유나. 근데 물론 소녀시대 멤버들이 각양각색의 개성, 그죠? 그리고 실제로 팬들 반응을 보면 유나보다 나는 누가 더 좋아? 뭐 서연이 좋아, 써니가 좋아, 이런 분들도 있죠. 저도 써니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거를 이수만이나 박진영 이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유나가 제일 이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서 유나가 아닌 누군가도 이뻐 보일 수 있게끔 다양한 매력을 갖추는 것, 그래야 소녀시대의 시너지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수만 씨는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벨빈 교수의 이 연구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뛰어난 인재들만 모인 팀이 아까 개미의 사례처럼 노는 개미 없이 놀면서 상대방을, 다른 팀원을 서포트해주는 이런 개미가 없이 서로 잘냈다고 경쟁만 하다 보니까 조직이 붕괴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까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울대 출신도 없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만 있는 것도 아니죠. 왜요? 우리 어떤 분이 오늘 두 분 정말 부지런하다고 어떻게 매일 방송을 하냐고 올려놨던데. 부지런하긴 하지만 저희는 놀면서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맞다. 우리 방송 끝나고 오늘 고척돔 가잖아요. 야구 보러. 예.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